늦은 밤 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영화를 자주 보곤 했다. 오늘도 영화를 보기 위해 좌석을 예매했다. 이 시간대는 많게는 2명 또는 아무도 없는 날이 훨씬 많았다. 아싸, 오늘도 전세 냈네 하면서 신나 있었다. 그렇게 혼자 영화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직원은 아닌데 왜 영화가 다 끝나갈 때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좌석을 확인하듯 훑으며 한 줄 한 줄 올라오는 것이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듯한 어색한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있는 것이었다.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방음이 잘 되어 내가 무슨 짓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그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 온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천천히 나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 바로 옆 좌석에 털썩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심장 소리는 귀에 들릴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남자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영화에 집중하는 척 시선을 계속 스크린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기요. 라고 말을 걸었다. 나는 무시할 수도 없어서 고개만 살짝 돌려 네? 하고 얼굴을 봤는데 초점을 잃은 동공과 음침한 얼굴을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혼자 왔어요? 나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혼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을 하였다. 아니요,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라고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여기 예매 한 자리밖에 안 돼 있던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남친은 예매 안 하고 몰래 왔어요. 남자친구 지금 잠깐 화장실 갔어요. 근데 왜요? 라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나갔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 왜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잃어버려 전화를 걸어 찾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인에게 들었던 범죄 수법 중 피해자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한 후 폰을 받자마자 멀리 던지고 문을 잠궈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아, 이거 그 수법이다 라는 느낌이 왔다. 아,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해야 하지? 하다가 저 무료 전화 시간 다 써서 긴급 전화만 돼요 라고 거절을 했다. 그랬더니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다.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시간이 계속되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태연한 척 핸드폰 잃어버리셔서 속상하셨겠다. 아, 어디 있지? 하며 열심히 찾는 척을 하면서 통로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가만히 서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오른쪽 통로에 도착한 순간 나는 냅다 뛰기 시작했다. 통로문을 온 힘으로 다해 여는데 다행히 덜컥하고 열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주머니에 넣었던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었고 죽으림을 다해 내게 뛰어오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영화관엔 아무도 없었다. 멘탈이 깨질 것 같았다. 좌절감으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온 힘을 다해 엘리베이터까지 뛰어갔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는데 왠지 이 남자가 문을 손으로 잡고 들어와 날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났다. 그런데 다행히 문이 닫혔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옆쪽에 계단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와 똑같은 속도로 달려내려오는 소리가 타다다닥 들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나는 울기 시작했다. 분명 그 남자가 나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 확실했다. 그리고 1층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번화가였다. 풀린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거리로 나갔다. 그때 영화관 밖으로 남자가 숨을 고르며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곤 칼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어디론가 달려 도망가 버렸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민지는 영화관에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무나 영화관에 들어오냐며 영화관에 들어가 화를 내며 클레임을 걸었다. 일단 시간이 늦어 내일 다시 와보기로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 영화관에 갔더니 직원이 그 남자 것으로 추정되는 핸드폰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지 않는 게 좋으실 거라며 나를 말렸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며 그 핸드폰을 보여달라 했다. 그 핸드폰 안에는 일기장 같은 것이 있었다. 일기장 내용에는 사회에 불만을 담은 듯한 글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고, 영화관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XX 모텔로 데려가 나쁜 짓을 하고 시체를 어떻게 은폐하겠다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살인계획 일기장이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직원이 안 그래도 어제 핸드폰을 보곤 경찰을 불렀었는데 혹시 원하시면 다시 경찰을 불러드리겠다고 하여 당장 불러달라고 했고 형사분들이 왔다. 나는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였다. 결론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디 상처 하나 없고 멀쩡하시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찔렸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보안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나왔다.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몇 개월 동안 눈을 감으면 둘이 앉아 있었던 순간과 그 살인일기의 내용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내가 그때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나며 숨이 턱턱 막혔다. 나는 뉴스에서만 나올 법한 일들이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다녔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는 항상 일찍 집에 들어가고 웬만하면 밤에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게 되었다. 저는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 지인도 겪었던 일이죠. 저는 아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안 쓰는 물건이 있다고 하여 제가 대신 중고거래로 팔아주고 판매 금액은 서로 반반 나눠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건을 겪기 전까진 말이죠. 언니 옷들을 사진을 찍고 중고마켓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잠시 후 옷을 사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고 저는 상대방과 내당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녁 7시쯤 내당역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는데 구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한데 일본 출구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 1번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출구 앞에는 흰색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창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40대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나 아내 선물인가 싶었는데 선물을 새 옷도 아니고 중고를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말하였습니다. 저기요, 잠깐 차에 타서 옷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내려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살게요. 그 말만 하고 돈을 줬습니다. 제가 돈을 받자마자 남자는 곧장 출발하였고 중고거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 언니에게 방금 있었던 상황을 말했습니다. 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구매자의 중고마켓 아이디를 검색했습니다. 구매자의 거래한 횟수와 매너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데 남자 아이디는 거래 횟수도 많고 평이 정말 좋은 편이었죠.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언니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 다시 그 남자와 거래를 하게 됐고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돈만 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특이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물건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물건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렸죠. 그렇게 자주 거래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어 그날은 제가 왜 확인 없이 물건을 바로 사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낯가림이 심해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여자 옷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을 사는데 저렴하게 사서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기도 한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죠. 그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차에 잠깐 타세요. 오늘은 물건 좀 보고 싶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차에 타려는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갑자기 돈을 주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거래였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친구가 캠핑 용품을 중고로 알아보고 있더군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친구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는 학교 선배가 중고 거래를 위해 내당역에서 약속을 잡고 구매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차에 타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낯가림이 심하다고 차 안에서 물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같은 남자라 의심 없이 차에 탔는데 차에 올라타자마자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출발을 했답니다. 뭐 하냐고 당장 세워달라고 했더니 뒷좌석에서 다른 남자가 튀어나와 선배를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갔고 신호대기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틈을 타 선배는 도망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래했던 일이 생각나 물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그 자동차 흰색 아니냐고 하니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일을 말을 해줬더니 같은 동일범이 맞는 것 같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이디에 적힌 거래 횟수와 매너 거래 평점은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차 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매너 거리였던 거고 차 타고 나서는 더 이상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선배는 접촉 사고로 인해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만약 그날 제가 차에 탔다면 여기에 사연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직 검거를 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중고마켓 거래할 때 평가가 좋더라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대 중반은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사기, 이간질, 배신, 구설수 등등 사람 관계에 치여 쓴맛을 참 여러 번 봤다. 길을 걷다가 아파트가 보이면 떨어져 죽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치여서 죽는 상상을 했다. 그런 날들이 여러 달 반복되었다. 어느 날 친구와 우연히 점집 골목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친구가 점을 보자고 했다. 하지만 매사에 의욕이 없는 나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신당에 주인이 없어서 그냥 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한사코 기다리자는 것이다. 나는 기다리기 지루하고 우울한 마음이 도져서 그냥 먼저 가겠다고 하고 신당을 나왔다. 10분쯤 갔을까? 저 먼 곳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정갈한 쪽지머리를 한 중년 아줌마가 걸어오고 있었다.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고 지나치려는 순간 중년 여인이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왜 조금 더 기다리지 벌써 기어 나왔냐 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고 왔던 길로 다시 끌고 가는 것이다. 난 이 아줌마가 도를 아십니까가 아닐까 하며 복잡했는데 내가 왔었던 길을 그대로 가길래 이건 뭔가 싶었다. 어떻게 내가 여기로 온 걸 아셨는지 놀랐다. 아주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CCTV로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으나 아줌마는 썩은 미소를 날리며 내 장바구니 안 보여? 장 보다가 허겁지겁 뛰어왔어. 늦었으면 못 볼 뻔했구나. 실제로 장바구니 안에는 대파, 사과며 뭐가 많았다. 신당에서 기다리던 친구는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더니 오늘은 내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친구는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기에 그냥 멍하니 그 아줌마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아줌마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리도 죽고 싶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서 친구가 뭐라고요? 라며 물었더니 아니, 이 처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잖아. 넌 친구인데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친구는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고민에 내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설마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했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당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오열했다. 한참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글쎄 사과를 하나 집어들면 사과 옆에서 째려보고 곶감을 집어들면 곶감 옆에서 째려보고 얼른 가라고 등 떠밀려서 가랭이 찢어지게 왔어. 너희 할머니가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어. 그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지 않을 무렵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와 사이가 각별했다. 너무 연로하신 탓에 자연사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위로하였으나 사람의 죽음을 두고 잘 죽었다 논하는 것이 나는 화가 났었다. 하지만 슬픔은 그때뿐이었고 나는 나대로 대학 생활과 사건들이 있었기에 할머니를 잃은 슬픔은 곧 잊고 살았다. 정말 아무 생각 없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이 하염없이 밀려났다.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꺽꺽거리며 울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힘들었는데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나의 힘듦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더욱 서러웠다. 그리고 무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허겁지겁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울면서 네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널 단번에 알아봤지. 무당 아줌마는 내 손을 감싸주면서 너는 마음이 누구보다 깨끗하고 여려서 상처도 잘 받는 거야. 할머니가 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구나. 힘들 땐 죽을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야. 무당 아줌마는 나를 달랬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할머니는 왜 저승에 가지 않고 있는 거냐 물었다. 무당 아줌마는 썩소를 지으며 나중에 죽거든 직접 물어봐라 라고 하셨다. 아무튼 할머니가 손녀 걱정에 죽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복제를 드리려 했더니 무당 아줌마는 됐다고 다음에 둘이서 다시 놀러오라며 복제를 한사코 거부하셨다. 나는 그 뒤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학교도 다시 복학하고 사람들이 북적한 곳에서 어울리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나는 예전의 밝은 나로 다시 되돌아갔다. 가끔 그 점집이 생각나서 5년 후 찾아가는데 그 거리가 싹 재개발이 되어 새 건물이 들어섰고 점집 역시 없어졌다. 그 아줌마가 무당이든 뭐든 간에 나를 살려주어서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저는 잠을 잘 때 옷을 입고 자면 갑갑해서 속옷만 입고 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결에 누가 가슴에서 허리까지 쓰다듬는 느낌에 잠이 깼는데 정말 차갑고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도저히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가위인가 싶은데 무섭지는 않고 불쾌하다는 느낌만 계속 느껴졌어요. 뭐지 싶어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차갑고 섬뜩한 느낌이 등과 허벅지 뒤로 밀착되며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안 나오고 온몸에 힘을 주며 뒤척이려 애쓰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며 사타구니와 그곳에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관계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근처가 차가우면서 축축하고 복근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뭉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지쳐서 잠들고 다음날 깼을 때에는 그냥 악몽을 꿨구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비슷한 가위를 눌리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계를 당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턴 훨씬 리얼하게 느낌이 나고 상황도 구체적이고 게다가 귀신 얼굴도 봤어요. 2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머리가 짧은 20대 남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꿈에서는 삽입감과 고통, 쾌감까지도 실제로 하는 것 마냥 느껴졌고 귀신이 사정하는 느낌까지 느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옷이 젖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꿈속의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봄, 여름인 것 같은 산속이나 숲속 같은 곳이고 굉장히 추워요.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장소에 누워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억지로 관계를 가지고 저를 안은 채로 잠들어요. 마지막으로 꿈에서는 울면서 제발 놔달라고 착하게 생기셔서 왜 그러시냐고 말을 걸었는데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위가 끝나면 그 귀신이 뒤에서 껴안은 채로 잠드는데 그 사이에 도망가려 해도 안는 힘이 너무 세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안긴 채로 잠들고 아침에 꿈에서 깨곤 해요. 이 꿈을 꾸거나 가위를 눌린 다음 날이면 다른 날보다 유독 심하게 피곤하고 지치고 몸살이 나거나 체하였습니다. 저는 점점 무서워져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웃으며 놀릴 줄 알았는데 친구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귀접을 겪었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한다고.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에 나오면 진짜 화내야지, 하지 말라고 소리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딱 자기가 원하던 이상형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 오히려 무섭더랍니다. 이제 저리 꺼지라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정말 기괴하고 섬뜩한 원래 모습으로 변하더니 후익하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나타나 그 끔찍한 모습으로 강제로 귀접을 했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귀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귀신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결국은 자기가 죽었던 방식대로 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꿈에서 최대한 강하게 거부하라고 하였고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꼭 소리 지르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축축한 숲에 그 남자가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저리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귀신은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한참을 멈춘 채 저를 쳐다보다가 뭔가 너무 쓸쓸한 느낌과 표정으로 절 한참 쳐다보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깼는데 다행인지 그 이후부터는 2년이 넘는 지금까지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살아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이 남았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정말 TV에서만 보던 나쁜 귀신은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귀인한테 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남인의 부모님 전화번호 아냐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지금 남인네 갈 거니 나도 당장 오라는 것이다. 엄청 심각하게 이야기하니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인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도 남인이에게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것이다. 계속 전화를 안 받아 뭔가 불안한 마음에 남인네에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그런데 남인네 아파트 단지 앞에 구급차가 있었다. 잠시 뒤 남인네 큰언니가 오열을 하며 같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었다. 그때 마침 귀인이 택시에서 내렸다. 나는 귀인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다. 울음을 그치자마자 남인이 자기 방에서 목을 매단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더욱 울음이 터졌다. 귀인이 말하길 잠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자기를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었고 누가 자기 귀에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남인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친구 이름이 나와 뭔가 싶어 집중해서 들으니 남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떠져 남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 연결이 안 돼 남인네의 큰언니랑 나한테 전화를 건 거였다. 귀인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며 남인이 입원한 병원을 갔다. 남인은 보자마자 배고프다고 했다.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죽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충동적인 짓이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 이후로 남인네 가족들은 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나중에 남인이가 멋지게 대학에 합격한 후 들려준 이야기는 아마 귀인에게 들린 목소리는 자기 친엄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친엄마라니? 지금 남인이의 엄마는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분이고 사실 남인을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셨는데 남인이 2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무튼 지금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남인이 조금만 늦어 잘못됐거나 지금 살아있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친다. 남인이는 귀인을 엄청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지나가다 귀인이 밟은 똥도 약이라고 하면 먹을 애로 변했다. 우연이든 아니든 귀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건 확실했다. 남인은 그때 혼자 있었고 큰언니도 그날은 원래 외박 일정으로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귀인 전화 받고 달려간 거니깐 말이다. 그런데 이건 귀인 이야기의 시작일 뿐 점집의 무당 가주머니 사건이랑 작년 여름에 놀러가 만난 남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세상에 귀신이 정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든다.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었던 지연이의 추천으로 재미삼아 한 무당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제게 사고지로 비껴나갈 부적을 사라고 하였고 반신반의하며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타고 있던 버스에서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작은 상처로 끝나 부적 덕분이라며 더욱 품에 잘 들고 다녔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절 확 밀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사고로 인해 부적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살면서 이런 큰 사고를 겪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부적을 산 뒤부터 2달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사고가 2번이나 났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을 하니 한 무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냥 이대로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무당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가 부적을 본 순간 이 부적이 저주하는 부적이라는 겁니다. 무당 할머니는 화를 내며 지금 당장 제게 부적을 준 무당에게 찾아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술사는 무당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호통을 치며 해야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따로 있지!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이곳을 추천한 지연이가 제게 저주 부적을 주라고 이미 입을 맞췄던 거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연이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무당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무당 아주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연이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와 같이 웃으며 저를 맞이하였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본론을 말하였습니다. 무당이 다 말했어. 그 부적 저주하는 부적이라며. 네가 꾸민 거라며. 지연은 갑자기 웃던 얼굴이 싹 굳으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항상 빛나 보였고 지연은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절망감을 느끼며 지내다 제가 명문대 합격했을 땐 그것이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분노와 좌절은 점차 저에 대한 복수심으로 변했고 그녀는 점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신감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투와 노려보는 눈빛에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고 저는 지연의 뺨을 내리치고 다신 우리 마주치지도 말자. 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의 친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만이 남았고 정말 인생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신 점집 근처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